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1994년 12월 11일 대한민국 연예계는 충격적인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36세 연예계 1세대 전문 매니저였던 배병수. 그는 자신이 키우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보이지 않던 균열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 연예계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체계적인 기획사도 투명한 계약도 없던 시절 모든 것은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배병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인기 배우였던 최진실을 포함해 여러 연예인을 관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언제나 균열을 낳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보좌하던 젊은 매니저 전용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감정은 서서히 변해갑니다. 비극으로 향하는 길은 1993년에서 1994년 초로 계속됩니다. 전용철은 로드 매니저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도맡습니다. 낮과 밤이 없는 일정이었죠. 낮은 수입, 불투명한 수익 구조. 그는 점점 나는 왜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드디어 1994년 중반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수익 배분 문제, 독립 욕구, 상하 관계에서 오는 억압 등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내면의 분노로 변합니다. 1994년 12월 초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전용철은 더 이상 부하로 남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선택한 방법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인 김영민을 끌어들여 범행을 준비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단순한 감정이 아닌 계획된 범죄로 넘어갑니다. 1994년 12월 11일 사건 당일 믿고 따르던 부하의 호출에 배병수는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만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잔혹한 범행이 벌어집니다. 신뢰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사건 이후 범인은 검거되었지만 사건의 전말이 공개되자 연예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남겨진 질문 하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범인 전용철의 행동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리는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적된 박탈감이었죠.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공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 감정은 강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로,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연예계 매니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연예인의 일정, 수익, 인간관계,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작은 권력자입니다. 전용철은 그 권력을 가까이서 보며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는 욕망을 키웁니다. 그리고 관계의 왜곡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더 이상 배병수를 상사가 아닌 넘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인간관계는 경쟁 관계로 바뀝니다. 그리고 경쟁이 극단으로 가면 제거라는 선택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가능했나?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당시 구조를 봐야 합니다. 개인 중심 권력 구조. 지금은 대형 기획사가 있지만 당시에는 매니저가 회사였습니다. 즉, 계약도 개인, 수익도 개인, 권력도 개인. 이 구조에서는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불투명한 돈의 흐름, 정산 시스템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얼마를 벌었는지, 어떻게 나누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신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극단적인 상하 관계, 로드 매니저는 사실상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운전, 일정 관리, 심부름, 하지만 보상은 적었습니다. 이 구조는 감정의 폭발을 준비시키는 환경이었습니다. 안전장치의 부재도 한몫했습니다. 내부 갈등 조정 시스템이 없었으며 계약 보호 장치도 없었고 노동보호 개념도 부족하고
결국 모든 문제는 사람 대 사람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끝이 폭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배병수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연예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획사 시스템 등장, 계약 구조 개선, 매니지먼트의 법제화, 즉 이 비극은 산업을 바꾼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만을 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균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관리되지 않을 때 그 끝은 비극이 됩니다. 1994년 겨울, 한 남자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가 만든 범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는 특이하게 당시 연예계 내부의 가불관계를 최초로 대중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정관계, 언론사, 방송사 인사 등 절대갑,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갑, 유명 연예인이라는 또 다른 갑과 신인 연예인, 말단 로드 매니저 등을 사이의 지배복종 관계와 착취 구조 등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계 내부의 부조리에 대한 의혹과 설만 난무했고 명확한 진실은 가려졌으며 개선 노력은 전무했다. 이러한 행태를 보도하지 않았던 언론사들이 가불관계, 착취구조의 중심축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말초신경을 건드는 자극적인 보도로만 일관하는 기레기 짓거리만 했습니다. 당장의 2020년대 들어서도 방송사들은 하나같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쉽게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방송작가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해선 전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1994년은 언론의 수많은 대형 살인 사건들이 보도됐는데 이 사건이 12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날짜상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14년 후 일어난 최진실 사망 사건에 영향을 준 수많은 사건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진실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불우하고 가난한 과거사, 양친의 이혼, 데뷔 초창기부터 사망 직전까지 이어진 수많은 기레기들과 일반 대중들이 양산한 루머와 과한 스포트라이트, 전남편 조성민과의 결혼 및 가정폭력으로 전국에 알려진 상태에서의 이혼 등등의 사건 사고들이 겹친 상태에서 안재환의 사망 사건으로 최진실에게까지 루머가 더 씌어서 일어난 일로 배병수 살해 사건 역시 최진실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고 평생을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1993년 여름에 전용철은 고졸 이후 군대를 전역하고 일 없이 지내던 와중에 당시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MBC의 토요일은 즐거워 야외 무대에서 배병수를 알게 되어 현장 자비를 도와주었고 그에게 로드 매니저로 채용되었습니다. 배병수는 전용철이 체격이 왜소하고 얼굴이 곱상하며 착하고 성실해 보여 여자 연예인 로드 매니저로 어울린다고 판단하고 이후 최진실의 로드 매니저로 배정합니다.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로드 매니저로 채용된 이후 배병수와 전용철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기획사 사무실에서 금품이 없어진 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기획사 직원들과 그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들의 소지품에서 금품이 없어지는 일이 늘어나자 배병수는 전용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배병수는 전용철이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전용철을 심하게 질책했었는데 전용철이 이런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자신의 물건까지 훔쳤다고 의심하면서 이들의 불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가 결국 1994년 1월 배병수는 전용철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용철은 자신을 해고한 배병수에 대해 앙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최진실이 일약 스타가 되면서 배병수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최진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마다 전용철은 배병수에 대한 복수심을 점점 더 키웠으나 전용철에게는 배병수에게 복수할 만할 능력이 없었고 로드 매니저였던 시절에 벌어둔 돈도 이미 오락과 유흥으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돈이 떨어져서 카드 빚으로 충당하는 처지였던 전용철은 독립적으로 매니저 일을 시작하려고
연예계에 다시 드나들게 되었는데 우연히 다시 만난 배병수로부터 너 같은 사람은 매니저 할 자격도 없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전용철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1994년 10월 전용철은 가진 돈도 떨어지고 1,000만 원이 넘는 카드 빚마저 지게 된 상황에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어느 성인 오락실에서 범행을 공모할 사람을 찾게 되는데 때마침 절도등 전과 오범의 당시 23세인 김영민을 알게 되었고 이들은 돈을 벌자는 명목으로 범행을 모의하게 됩니다. 전용철은 김영민에게 배병수가 돈이 많다는 점과 배병수의 내부 사정을 잘 안다는 점을 이용하였고 절도가 능숙한 김영민의 능력까지 합치면 두 사람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김영민에게 범행을 제안하였죠. 차량과 범행 도구를 마련한 두 공범은 12월 11일 밤 11시 에스페로 승용차를 지인으로부터 빌린 후 배병수의 집에 도착합니다.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두 사람은 배병수의 집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다가 30분 뒤 귀가한 배병수의 머리를 강목으로 내리쳐서 실신시킨 뒤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결박하고 깨운 뒤 칼로 위협하여 예금 통장과 현금 카드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배병수가 저항하자 전용철은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였으며 결국 배병수는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공범은 필요한 것을 빼앗은 다음 어떤 협상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배병수를 전깃줄로 교살하였습니다. 이들이 배병수를 살해한 것은 자신들의 얼굴을 아는 배병수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평소 전용철이 배병수에게 갖고 있던 개인적인 원한이 표출된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12일 두 사람은 배병수의 시신을 경기도 가평군의 야산에 유기하고 범행 증거가 남은 차량을 외진 곳에 버리고 당시로서는 신형 차량인 브로엄을 구입한 뒤 통장에서 배병수의 돈을 마구 인출했고 그 돈을 이용하여 술집 등 유흥업소를 전전했습니다. 시신 유기 당일인 1994년 12월 12일 배병수의 가족은 그의 거처를 수소문하던 끝에 약 일주일 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은 사건의 파장을 고려하여 수사에 임했습니다. 주요 수색 대상은 배병수의 집이었고 현장에는 증거인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격투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안방에서 혈흔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실종 사건에서 강력 사건 수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후 실종 당일인 12월 12일을 기점으로 서울과 부산 등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누군가 배병수의 계좌에서 총 3,82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한 것이 포착되면서 서서히 수사망을 좁혔습니다. 현금 인출기가 설치된 은행 일부에서는 은행 직원들이 두 공범의 인출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고 일부 지급기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진술한 20대 남자의 인상 차기로 용의자의 신원을 추정해 가던 경찰은 배병수 밑에서 로드 매니저로 일하다가 몇 달 전에 해고당한 전용철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경찰은 주변에 대한 탐문 수사 결과 전용철이 범행 당일 브로엄 승용차를 구입하고 지인에게서 폐차 직전에 낡은 에스페로 승용차를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전용철이 유력한 용의자임을 확인합니다. 1994년 12월 23일 오후 2시 15분 충청북도 음성군이 중부고속도로 진출로에서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범인의 차량을 발견했는데 운전자는 검문을 위해 다가간 경찰관을 제치고 차량을 급출발했으며 이후 2시간 동안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차량에는 전용철과 김영민 그리고 2명의 젊은 여성 등 총 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여성들은 배병수가 실종된 1994년 12월 12일 밤에 전용철과 김영민이 찾은 룸살롱 종업원들로 거액의 팁을 받고 함께 강원도의 한 스키장으로 놀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경찰의 추격 이후 약 2시간 뒤 차량은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지만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전용철은 경찰에 전화해 자수 의사를 밝히고 차량을 주차한 장소에 나타나 체포되었습니다. 두 여성은 도주에 친지 집에 숨어 있었고 경찰은 그 집을 급습해 두 여성을 범인 은닉 및 도주 방조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김영민 역시 1994년 12월 24일에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합니다. 전용철과 김영민이 배병수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사실을 자백함으로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 6월 두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형이 너무 과하다며 이들은 항소했지만 10월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진실은 법정에서 고인이 모진 행동을 하긴 했으나 살인까지 이어질 일은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전용철은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뒤 일부 정치인과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이제 진실을 밝히겠다는 편지를 보내고 일부 언론사와 교도소 내 인터뷰까지 하였습니다. 1994년 12월 이래 8년간 여러 언론사에 섭섭한 게 있다는 모호한 표현이 담긴 편지만을 보내다가 2002년 11월 전후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며 그 섭섭함의 실체를 교도소 내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이 문제로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용철은 원주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후 형량이 20년으로 감형되어 2014년경에 김영민은 2025년 3월에 부산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각각 출소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 김영민은 옥중 자격증만 10개를 따고 전문학사까지 취득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사건에서 CCTV를 활용한 수사기법이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2008년 최진실이 사망했을 때 전용철은 비록 너무 바쁘고 고달팠지만 그녀와 일할 때가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시에 최진실이 살인을 사주했다는 루머가 한동안 돌았습니다. 배병수가 엄정화, 최진실 등을 동원하여 성상납을 시켰고 약점을 잡기 위해 섹스 비디오까지 찍었으며 이러한 배병수의 행태를 보다 못한 나머지 평소 자신을 짝사랑하고 있던 로드 매니저에게 살인 교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배병수가 살아생전에 인간성이 좋지 못했다는 등 갑질이 어지간히 심했던 것은 사실이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배병수가 저지른 만행들이 하도 악명이 높았던 탓에 자업자득이다, 죽일 만했다는 식의 그를 지적하는 의견도 꽤나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